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 여파로 고생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금요일은 중국 시장에서 부양책 플랫폼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이 나면서 달러원 환율이 모처럼 내려가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미국 증시 다시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 그 다음에 제목을 왜 제가 그렇게 정했는지 토마스 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업앤다운, 즉 S&P 500 인덱스가 하루에 1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장세. 이거 쉬운 장세가 아닌데 자주 나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S&P 기준으로 100포인트 정도면 이게 엄청난 건데, 예전 같으면 몇 달마다 한 번씩 나올 만한 건데, 지난 주일, 한 주일 동안에도 세 번인가 나오고, 이거 변동성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빅테크라고 하는 이 진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주식들이 사실 장중 변동폭이 3, 4%도 쉽지 않은데 10%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장세예요. 네. 사실 지금까지 증시가 작은 주식들 또 중형 주식들은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증시 지수를 떠받쳤던 거는 이 빅테크들, 이 초고령 기업들의 주가였거든요. 근데 이번 어닝을 통해서 하여튼 이 덩치 큰 주식들이 같이 하락하면서 증시 하락폭을 더 키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린 게 사실 증시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을 마쳤다라고 하는 게 자랑할 게 아니라 죄송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방송에서 이미 한 달 내내 빅테크의 어닝이 가장 걱정이다. 빅테크 자체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자, 이런 내용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번 주 내내 보여져서 지수 하락폭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 매매 하시는 분한테는, 선생님은 수익 매매를 잘 하시니까 괜찮지만 저처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은 상당히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네. 지금 증시 외의 상황들은 악재투성이잖아요. 예. 완전히 온갖 악재가 다 몰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빅테크들이나 덩치 큰 우량주들의 어닝만 잘 나오면은 경제 하강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악재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어닝마저도 무너지니까 증시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지금 하락기를 걷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하락 상황에서도 지난주를 분석하고 또 다음 주에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방송이니까 일단 지난주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목요일에 반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 애플과 아마존 실적, 물론 이제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금요일에 그 희망을 무너뜨리고 희망과 반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목요일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져버렸는데, 금요일에 혹시 급락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목요일 상황을 보면은 사실 페이스북에 좀 깜짝스러운 어닝, 거기다가 목요일 안에 GDP가 1.4% 하락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증시 투자자들이 환호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GDP가 1.4% 이제 내려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리세션 간다 이렇게 걱정스러워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GDP가 미리 내려가면은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못 하겠구나.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목요일 날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에 완전히 반대로 이제 뒤집혀 버렸는데, 물론 이제 금요일에 이제 또 장에서는 그 아마존의 어닝, 그게 이제 진짜 대실망으로 나와갖고 이미 10% 하락으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증시가 못 올라가리라는 것은 이제 이미 네. 밑에 깔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금요일 날에 그 바로 전날 목요일 날에 그 연준의 조금 누그러진 그 기대감, 이 금요일에는 다시 연준이 초긴축으로 가겠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다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PCE 예. 이게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네. 만투 해갖고 0.9%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기록적인 고점을 찍었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좀 덜 놀랐는데, 그 동시에 발표된 그 인건비 코스트 인덱스가 있어요. 예, Employment Cost Index, ECI라고 그러는데, 예. 이것이 1.4%나 아주 폭등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인건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그 공포스러운 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9시 45분에 시카고 PM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하회했어요. 56.4. 그러면서 잠시 증시는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침 선물에서 이제 다우존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150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9시 40분에 시카고 PMI가 저조하게 나오면서 순식간에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올라갔어요. 네. 여러 스몰캡도 플러스로 올라가고 다른 것들도 거의 뭐 플랫으로 회복됐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급하락했어요. 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아침에 많이 올라갔던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로 그냥 급 하락을 하니까 이제 증시 지수가 이렇게 급 상승했었는데, 바로 뒤에 10시에 미시건 그 컨슈머 센티먼트 인덱스가 또 나왔어요.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예. 거기선 또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카고 PMI에서 기대감을 가졌던 투심이 10시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인덱스에서는 또 다시 실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연준이 초긴축 행보를 그대로 가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10시 이후부터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장은 이제 아마존의 어닝 실망, 그런 악재, 그 다음에 그 폼씨가 사실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예, 5월 3일, 4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제 거래일, 이 거래일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폼씨가 바로 열리기 직전에 이제 불확실성, 공포감 이런 것이 이제 최고조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씨에서 혹시 예상을 깨고 0.75%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금요일이 4월 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 월말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의 리밸런싱. 예. 이게 이제 겹쳐졌는데 골드만삭스 예상에서는 금요일 하루에 리밸런싱에서만 약 90억 달러 정도가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패시브 펀드들의 이제 리밸런싱.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2.93%까지 이제 급상승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악재가 몰려 있으면서 그 월말 리밸런싱도 있지만은 또 일반 그 월가의 이제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2.93%고 S&P의 평균 배당 비율이 1.5%거든요. 예, 상당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 쪽으로 가면 같이 그 위험 자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어우러지면서 금요일에 다시 이제 거의 폭락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 매일매일 주가는 상당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네네. 화요일부터 시작된 장 마감 후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발표됐고 그 실적 결과에 따라 시간에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증시가 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쉬웠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였잖아요. 사실 페이스북이 네. 급등한 것도 그렇지만 아마존이 마이너스 15% 내릴 줄이야 2014년 이후에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큰 대형주, 지수의 영향력이 큰 이 빅테크들이 하루에 뭐 10% 오르내리고 있는 장세였는데 결국은 지난주는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빅테크 어닝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였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난 화요일 날에 그 테슬라의 그 10% 급락, 12%인가요? 예, 급락할 때 증시가 그때 같이 따라서 예, 급락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량이 큰 이 우량주들이 10%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같은 우량주들끼리 이 동조화가 생기거든요. 예, 저놈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증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좀 무겁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어닝에 이제 금요일장 그 다음에 월말 리밸런싱 이렇게 크게 휘둘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증시가 이렇게 하락 장세에서 회복을 하려면 사실 스몰캡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게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결국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나와 주려는 희망을 보려면 빅테크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페드의 금리 인상, 뭐, 우크라이나, 중국, 이걸 다 그냥 플래시라고 생각하고 해도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갖고 기업들의 마진을 깎아먹는 그걸 초래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애플 그 CEO의 그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그 장기적인 락다운 여기서 다시 또 비용이 또 추가로 또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런 물류 흐름이라든가 뭐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국 내 그 판매 기대감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악영향 받기 때문에 이 지금 증시 외에 지금 환경은 지금 전부 이제 악재가 다 몰려 있어요. 예. 다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라도 저는 선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현재 그 월가의 그 판단 그 기준 잣대들은 아주 상당히 지금 냉엄합니다. 냉혹하고 조금이라도 어닝에 조금 불안감이 있으면 그냥 내리쳐버리는 그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지 않는 한은 이제 이 개인 기업들의 주가들은 크게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0.5%는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네네. 이미 파월 의장이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돌아서거나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예. 자, 이제 제가 사실 월요일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이쪽 게시판에 잠깐 하나 올렸었는데, 우리 지난주 방송 제목이 5월 급락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2018년 겨울에 다시 온다 준비해라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이번 주는 어차피 그 빅테크 어닝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번 주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미 시장이 0.5%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 FOMC에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급락이 연이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일종의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 폼시에서 초긴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 나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sell the 루머에 나쁜 루머에 지금 팔고 있고 네. 바이 더 뉴스, 뉴스 나오면은 사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고 이제 또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폼시 이후에 상승한다 할지라도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사실 연준이 미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예. 근데 예전 같으면은 증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GDP가 1.4% 내려가고 그러면은 페드 풋을 많이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페드 풋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네. 거기서 구제를 안 해줄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큰손들 특히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사정없이 후려쳐 버리거든요. 그런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드는 두 가지 정책을 항상 중점을 둡니다. 첫째는 완전 고용,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방금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 1.3%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달 4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한 3월 실업률이 3.6%, 72년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페드는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과 완전 고용 상태인 이 실업률 기반하에서 높아진 통화 증가율, 이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경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네네. 다음 주에 0.5%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은 상단이 0.75에서 1%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 미국 경제가 아무리 러시아, 중국 어쩌고 해도 기준금리 1%로 완전히 경제가 무너질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미 페드의 그런 통화량 증가율을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그게 현실화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뉴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18년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에 제목했던 것처럼 정말 S&P 500 인덱스가 20% 급락하는 약 3,600까지 내려오려면 사실 시장이 부담을 가져, 아이고 100기 손들고 맘대로 해, 배째 이렇게 나올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 수준은 6월 달에 한 번 더 0.5% 정도 올려주고 7월에 한 번 더 올리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일 때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5월 FOMC에 막상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이미 4월 달에 그걸 다 반영해서 내렸기 때문에 5월에는 좀 더 4월보다는 편안한 장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단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업앤다운 하다가 다음번 폼시가 다시 가까워지면은 또 증시가 발작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빅테크 어닝들이 급락하는 이유도 사실 페이스북 어닝도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 내용은 별거 없었는데 일간 사용자가 돌아왔다 이 재료로 오르긴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빠진 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어닝을 기대했었는데 차악이었다, 덜 악이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안도의 랠리감. 네, 뭐 그런 차원 정도 되죠. 사실 애플 실적도 다시 좋았지만 앞에 선생님 언급하신 대로 다음 분기는 중국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고 구글, 아마존 실적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분기는 어렵다, 안 좋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걸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면 실제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더라도 지수가 추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도 고려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어닝 시즌 보면서 이 빅테크들은 이제 반반이잖아요.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내가 그런 테슬라 어닝 잘 나오고 반반인데 그 바로 밑에 대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어닝이 잘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소형 기업들도 금요일날 장에서 보면은 의외로 이 소형주가 상당히 강했어요. 예. 안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리밸런싱의 그 뭐 그런 날짜도 겹치지만은 올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이 스몰캡 이쪽은 더 이상 안 떨구고 네. 덜 내려간 빅테크 아직도 PR이 높은 그런 쪽에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게 계속 보였고, 또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에서 이 내용을 좀 까보면, 클라우드 매출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 광고 수입 부분이 유튜브나 아마존의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이제 광고 수입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이걸 반영하듯이 어떻게 보면 스냅, 스포티파이, 로쿠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주초반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 동영상 안에 있는 광고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것은 경기 불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이유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 SNS 사업 자체가 네.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사실 뭐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예. 테슬라 같은 그 기업을 구축하려면 10년이 걸리지만은 SNS 같은 거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DWC 같은 거는 뭐 몇 달 만에 후닥닥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이 SNS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이제 이유로 진입 장벽이 낮은 그 핀테크 기업들 우리가 우리가 엄청 흠모했던 뭐 소파라든가 어펌이라든가 뭐 페이팔 예. 이런 핀테크 컴퍼니들의 주식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도 예. 결국은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누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SNS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거의 확정적으로 하기로 했고 하지만은 하여튼 이 SNS 안에서의 광고 수입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면에서 보면 이왕 말씀 나온 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시점이 이게 참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이 인수자금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대규모 매도, 약 80억 달러 정도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또 네네. 지난주에 겹쳐가지고 증시 하락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추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화요일 날 그 예. 증시에서 다른 주식들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막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장중 한때 12%까지 이제 예. 폭락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조사하고 했는데 뭐 아무런 이 악재가 없는데 테슬라만 이렇게 폭락하길래 이건 틀림없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자금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이게 일론 머스크 팔로우하고 있는 그 추종자들 입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팔면은 판다고 얘기했지 얘기를 안 했고 지금 뭐 다음에 주식 분할 스플릿 이전에는 팔 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을 파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인가 그 아침에 또 6%가 또 내려갔어요. 예. 남들 뭐 뻥뻥 날고 있는데 테슬라만 6%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팔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팔았다. 예. 이제 이렇게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다고는 말은 했지만은 그것도 모르죠. 지금 또 SNS에서 제가 소문 이제 떠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80억 달러의 그 자금을 마련한 거는 중도금을 마련한 거지 잔금은 아직 마련 안 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잔금 치레할 때가 되면은 또 매도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참, 이게, 엎친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다. 이게 참, 이 테슬라 네네. 일론 머스크에 딱 맞는 우리 속담인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DGP 이 속보, 사실 1분기에 마이너스 1.4% 축소가 됐는데,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 리세션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네네. 언론에서는 뭐 다음 분기는 성장을 뭐 거의 100% 확신하듯이 리세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뉴스를 보면 마이너스 1.4%를 이렇게 GDP가 1분기에 축소된 것으로 나온 이유를 보면 무역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역 적자가 뭐 상당히 늘어난 건 분명한데 선생님도 아마 GDP 내용 축소를 보면 제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은 무역 적자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건 놔두고 정부 재정 지출 축소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이게 더 눈에 띄던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지난 분기까지 미국 경제를 이렇게 성장으로 이끌었던 것은 정부가 돈을 뿌려준 그 부양책 플러스 이 낮아진 금리, 그 다음에 풀어제낀 유동성에 의한 결국 억지 성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그렇죠. 2분기부터는 이미 인프라 법안이 추진이 현재 거의 언제 될지 일단 이 소리가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네. 그 이유는 결국 그 조만친 의원이 계속 주장했듯이 이렇게 돈 풀어헤치면 물가 상승 어떻게 할래?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최악의 지지율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이렇게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지금은 이제 증시 뉴스 채널에서 사라진 테마입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입니다.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무조건 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공화당이 공격하는 그 정치 이슈가 물가 상승이고, 기름값에 다 날라간다. 이 정치구호가 먹힌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성장을 다시 견인하려면 물가가 먼저 안정되어야 되고, 물가가 안정되려면 페드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인프라 법안,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대하지 말자.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만일 다음 분기에도 GDP가 이제 이 정도 1.4%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 갖고 증시도 폭락을 하고 뭐 그 정도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다시 꺼내들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꺼내들 명분도 없고 지금 통과될 리도 없고 하여튼 그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제 가스 펌프 값이 올라가면서 자기의 지지층 좀 서민들 예. 그쪽에서마저도 이 지지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뭔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 잘못돼갖고 미국 국익을 해치는 또 미국의 명예를 해치는 그런 쪽으로 만일 전쟁 상황이 간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도는 더욱 내려갈 수 있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사실 그나마 어제 장세에서 중국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알리바바를 비롯한 그게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그 목요일 날 밤일 텐데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중국 정부가 뭐 플랫폼 지금까지 때려잡던 플랫폼 기업들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이런 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이게 도움을 받으려면 이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도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제 초긴축으로 가고 있고, 네. 중국 정부는 지금 락다운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가 충분히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고, 또 중국 정부가 부양책으로 또 그다음에 기술 규제 완화 이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주식을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 회원들에게도 그럼 중국 주식은 이제 좀 우량주에 한해서 사자 이렇게 이제 권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 주식들이 상폐되느냐 마느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거기에마저도 중국 정부가 그 재무제표 상세한 재무제표 상황을 미국에게 제공하기로 또 그렇게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미국 증시보다도 중국 증시 이쪽에다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난처로 중국 주식이라고 좀 사자 이런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달러화가 사실 초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긴축하면서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고 중국은 락다운하면서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양국 간의 금리 차 또 이제 환율 뭐 이런 걸로 볼 때 중국에서 달러화 자산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 유연화 환율로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뭔가 그 안에 자기들 그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은 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 달러원 환율이 크게 내린 것도 중국 정부의 그 부양책 의도 이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월가 시각이 궁금한 게 지금 엔화 약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130엔은 이미 돌파했다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130달러당 1달러당 130엔인데 이 엔저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뭐 별다른 생각이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그 이제 매체에서는 그 엔저에 대해서 언급한 건 한 개도 못 봤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가에서는 그냥 엔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 상태다 이렇게 보고 근데 거기도 이제 미국의 그 초긴축 상황과 대비되잖아요. 근데 일본만이 또 전 세계에서 지금 하이인플레이션을 지금 안 겪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하이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옛날 수준의 그 인플레이션, 저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아직도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그런 이제 격차에서 엔저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는 하여튼 점에서는 이 월가에서는 전혀 그쪽에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일본 경제가 과거에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만큼 셌다 이게 아니라 거의 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세계 경제에 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좀 그 사이드로 좀 밀려나 있는 상황. 사실 한 20-30년만 전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기계공업 뭐 기타 등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이었는데 반도체는 이미 한국에 다 뺏겼고 자동차는 전기차 나오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그 중요 기계공업 소재 부품들은 아베에 헛짓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하면서 이렇게 소락해버렸고 그러니까 명리학 측면에서 보면 또 2020년 그 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다시 상승할 거로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못했고 완전히 엔화 약세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옛날에는 그 일본이 이제 미국 그 시장에서 그냥 척 보면은 일본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유명 브랜드들이 많았잖아요. 예. 뭐 소니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토요타도 그렇고 지금은 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 하면은 이제 삼성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문화 쪽에서는 뭐 BTS 같은 경우, 예. 뭐 열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경제 매체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가 그 바이브런트 이코노미 액티비티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역동적인 그 경제 활동. 네, 이런 이제 그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 차원에서는 한국이 미국, 일본을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엔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엔화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세인 엔화를 사서 강세로 전환될 때 재테크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렇게 언급한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엔저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그 큰 사건이 났을 때, 예,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발 담가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엔저가 엄청 심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 터질 것 같고, 네. 그 엔화 엄청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혹시 뭐 후지산 터져갖고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요즘에 오히려 그 미국 매체에서 후지산 폭발이 임박했다 이런 거는 되게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 이렇게 인용해갖고 되게 자주 봤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후지산이 폭발하면 돈을 더 풀어야 되니까 엔화가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아무튼 뭐 우리 방송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FOMC 3, 4일 알고 있고 6일에는 5월 그러니까 4월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4월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실업률 3.6%를 더 추가 하락한 3.5%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6월, 7월에 FOMC도 강력한 매파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자 다음 주 이렇게 위험한 장세 이런 위험한 변수들이 많은 장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셀드 루머, 바이 더 뉴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잖아요. 예. 그게 맞다고 그러면은 폼시 직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한 기술주 한 50%, 가치주 50% 정도 이렇게 이제 짜는 게 좋고 또 종목 선정에서도 어닝이 잘 나왔던 거 그걸 위주로 짜는 게 더 안전하다 싶어요. 어닝이 안 좋게 나고 폭락한 거. 그 캐시우드처럼 뭐 이렇게 텔레닥 같은 폭락한 어닝이 안 좋고 폭락한 그런 거를 그 캐시우드는 실제로 목요일 날에 테슬라를 팔아갖고 그 돈으로 텔레닥을 대량 매입했어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게. 네. 일종의 배팅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데드캣 바운스에서 좀 먹을까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땐 투자의 정석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어닝이 잘 나왔던 회사, 뭐 테슬라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 이제 그런 회사들, 퀄컴도 있고 그런 회사들 위주로 기술주를 짜고 이제 가치주에서도 이제 일부러 반 정도 짜는 게 좋거든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이제 기술주 쪽은 이제 금리 인상이 여기 상당히 예민한 거고, 네. 그래도 가치주, PER 낮은 가치주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반 섞어 짜는 게 좋다. 그러나 이제 다음 그 폼시 전까지는 월화수 수요일 오후 2시니까 네. 이제 2일 반 남아 있잖아요. 예. 그 2일 반 동안에도 엄청나게 업앤다운이 심한
또 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음. 지금 CNN 그 공포 지수가 오늘 이제 금요일 보면은 28이었거든요. 예. 아직도 더 내려가야만 증시 바닥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직은 항복 사인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멀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겁난 게 우리가 이제 하이힐드 그 반드 있잖아요. 예. 예, 정크 반드. 예. 그게 지금 2019년 우리가 그 파월 의장이 예. 이제 오토파일럿 예. 언급할 때 이제 폭락했었던 그때 당시의 그 수준으로 지금 접근했어요. 정크 반드가.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그 금융위기 때 거기까지도 지금 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FOMC 이후에는 잠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만일 정크 반드가 진짜 2008년도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 미국 증시의 그 근간인 크레딧 신용 마켓까지 흔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진짜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까딱하면은 푸틴이 열받아갖고 핵폭탄 날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정리하면 반등 랠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큰 기대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간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말되 보수적인 접근에서 반등 랠리 정도 하루 이틀 잠깐 짧은 랠리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지난 한 달 동안의 그 고점, 또 금요일장의 그 바닥 저점,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4월달 한 달로는 그 하락 폭이 하여튼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몇 10년 만에 최대 예. 낙폭이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아마 5월달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4월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S&P 500 인덱스는 약 10%,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4.9%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상당한 하락이죠. 사실 한 달 동안 하락 수준이. 네네. 그런데 사실 아마존이 하루에 15% 떨어질 정도면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나 S&P 500 인덱스는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아마존의 소매 판매업, 그쪽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성수기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봐요. 예. 더 이상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물류 흐름은 느려지고, 거기에 대한 또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금요일 보니까 아마존에서 홀푸드, 8개, 매장인가 클로징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줄이겠다, 비용.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증시라고 하는 이제 큰 산을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증시의 그 산은 개울산이에요. 개울산. 근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 봄에 피었던 그 아름다운 꽃나무 이것만 자꾸 생각해갖고 무조건 기술주만 되더라요. 왜냐면은 그 가치주 중에서도 계속 오름세에 있는 가치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저 계속 내려가는 옛날에 화려했던 명성을 자랑했던 그 기술주 계속 거기에만 물 타고 계속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만 작살나는 거죠. 이 가치주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식품주. 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주식들은 계속 상승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기술주 반, 그런 가치주 반.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에서 상품주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제 상품, 주식 말고 상품 그 자체, 내추럴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그 자체.
이렇게 좀 종목을 다양화시켜 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선생님, 오늘도 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 밝은 대화로 그 네네. 방송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로 물 떠놓고 제가 운목에 물 좀 떠놓고 좀 엎드려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유튜브 게시판이죠. 그 월요일에 제가 일요일에 생각했던 글들을 원래는 방송으로 올려놨어야 되는데 글로 정리해서 그 업로드 해놨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일단은 저는 지난주는 어차피 빅테크의 어닝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봤고, 반대로 5월 초에 FOMC 사실 그때가 나오면 차라리 6월 FOMC 직전까지는 안도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못 보신 분들은 게시판 읽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